2024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쪽 80km. 그곳엔 끔찍한 현대판 지옥이 있었습니다. CNN이 침묵했습니다. BBC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엔은 보고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한 사람에 9천만 원, 가격표가 붙은 생명들,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라인 건드리는 순간 외교 전쟁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손을 뺐습니다. 유럽은 유감만 표했죠. 30년 경력의 CIA 출신 분석가조차 판단했습니다. 개입은 무의미하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고, 공식 루트가 아니라고, 정부 발표도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조직적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엔 아무도 예상 못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톤입니다. 미국인이죠. 올해로 벌써 64세가 되었습니다. CIA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인도차이나 지역 전문 고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인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죠.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불법 장기이식 등 아주 어두운 사건들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니, 아마 조금 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 미국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죠. 그곳엔 프린스 그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사업체였습니다. 실상은 지옥이었죠. 현대판 노예 공장이었습니다. 장기 적출 공장이었어요. 동남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납치됐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 빚에 쫓기던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 프린스 그룹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죠. 여권을 압수했습니다.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가격표가 붙었죠. 가안 하나에 3천만 원, 신장 하나에 4천만 원, 각막 2개에 2천만 원. 합계 9천만 원. 사람이 부품이 됐습니다. 제가 확보한 파일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장기 상태, 매매 예정일까지요. 파일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력감 때문이었죠.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만 냈어요. 미국은 손을 뺐죠. 왜냐고요? 중국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뒤엔 중국이 있었어요. 건드리는 순간 외교 라인이 끊깁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들 침묵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못 건드린다. 개입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3월 중순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정보원의 말이었어요. 공식 루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작전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조직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조직적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죠?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팀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미국도 손 뗀 곳인데요. 중국 눈치 보느라 유럽도 빠진 곳인데 말입니다. 한국은 더 조심해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과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경제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가 중국 캄보디아 라인을 건드린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사위가 한국 사람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죠.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 후배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무슨 일로? 구조작전입니다. 구조작전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식 루트인가? 아닙니다. 비공식입니다. 정부 허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정부 허가도 없이, 공식 발표도 없이 그저 움직이고 있다고요? 미국이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회의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인도주의가 아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린스 그룹 비밀 수용소 주변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언론인 1명, 태국 활동가 1명이 사라졌죠. 일주일 뒤 태국 활동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말을 들었습니다. 구조되었어요. 한국말이라고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한 나라였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번엔 들키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프린스 병원 내부 문서였습니다. 설계 도면이 들어있었죠. 도면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글이 있었습니다. 병원 설계 도면에 한글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이미 들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요.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뒤졌죠. 한국 의료장비, 한국 NGO, 한국 구조팀 검색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꾸준히요. 미국은 뭐 했습니까? 회의했죠. 유럽은 보고서 썼어요. 중국은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 CIA 출신입니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살았어요. 놀랄 일이 많진 않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나라만 빼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요. 저는 프린스 병원에 잠입했습니다. 위험했죠. 들키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가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여기 있었는지를요. 2024년 3월 21일 새벽 3시, 저는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매수했죠. 30년 경력이 있으면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불빛만 깜빡거렸죠. 발소리를 죽이며 벽에 붙어 걸었습니다. 장비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료장비 상자였어요. 그런데 로고가 눈에 들어왔죠. K-메디컬. 한국 의료장비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죠. 상자마다 한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제조일자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술도구, 소독장비, 응급키트 전부 한국제였어요. 사용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3개월 전 제조일자가 찍힌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오고 있다는 건가? 미국 장비도 있었습니까? 구석에 쌓여 있었죠. 그런데 먼지투성이었습니다. 10년은 된 것 같았어요. 유럽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는 깨끗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은 어디 있습니까? 유엔은 뭐 했습니까? 보고서나 쓰고 회의나 하는 동안 한국은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죠. 상자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선반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이 들어왔어요. 프린스 그룹 직원들이었습니다. 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오늘 밤 이송이 있냐는 얘기였습니다. 새벽 5시에 3명을 옮긴다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 또 올까?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지난번엔 2명 데려갔잖아. 어떻게 데려갔는데? 그냥 사라졌어. 아무도 몰라. 2 사람은 장비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국팀이 여기 와서 사람을 데려갔다는 겁니까? 프린스 그룹 눈 아래에서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미국이었으면 불가능합니다. 특수부대 투입해야 해요. 헬기, 드론, 위성 전부 동원해도 성공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유럽은요? 회의부터 해야 하죠. 승인만 6개월 걸립니다. 중국은요? 돈 될 일이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왔다 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다는 겁니까?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죠. 프린스 그룹 탈출자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3년치를 전부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8월 태국인 남성 1명 탈출. 검은 마스크, 한국말이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베트남 여성 2명 구조. 밤에 왔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증언이었죠. 2024년 1월 라오스 남성 3명 탈출. 말없이 손짓만. 30분 만에 밖으로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엔도 없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나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봤습니다. 30년을 CIA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작전을 다 봤어요. 미국의 힘, 유럽의 외교, 중국의 자본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이, 발표도 없이 조용히 사람을 구하는 나라요. 저는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팀은 의사들이라고요.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 후원금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특수임무 요원 출신도 있어요. 10년 전부터 의료봉사하면서 신뢰를 쌓았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10년이라니요? 미국은 힘으로 들어갑니다. 폭격하고 점령하죠. 유럽은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조건 걸고 거래하죠. 중국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빚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말없이 쌓은 신뢰로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군사력으로는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한복판에서 미국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엔이 평화를 지킨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보고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죠. 한글 라벨들을 떠올렸습니다. 탈출자들의 진술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라고 봤죠. 중국 눈치 보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미국이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구조했습니다. 유엔이 보고서 쓰는 동안 한국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 아닙니까? 한국 구조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공식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정부 발표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전무했죠. 그런데 흔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10년간의 캄보디아 의료 활동 기록을 뒤졌습니다. NGO 등록 명단, 봉사활동 보고서, 현지 병원 협력 내역 전부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 의료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시아 생명 네트워크였습니다. 작은 NGO였죠. 등록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의사 6명, 간호사 4명, 행정 2명. 미국 NGO는 어땠습니까? 수백 명 규모였습니다. 유럽 NGO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 팀은 겨우 12명이었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뭘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저는 활동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프놈펜 외곽 무료 진료소 개설. 2015년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시작. 2016년 이동 진료 차량 운영 개시.
2017년 농촌 지역 건강검진 1만 명 달성. 2018년 현지 병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매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죠. 미국 팀은 어땠습니까? 1년 하다 말았습니다. 예산 끊기면 바로 철수했어요. 유럽 팀은요? 3년 프로젝트 끝나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10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푸놈펜 시립병원 원장이었어요. 60대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을 아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요? 매년 옵니다. 10년째예요.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겼어요. 돈이 없어도 왔습니다. 전쟁 나도 올 사람들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함께하러 와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먹고 우리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팀은 어땠습니까? 호텔에 묵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죠. 현지인과 식사 안 했습니다. 유럽 팀은요? 통역사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현지어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중국 팀은요? 아예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믿었던 겁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2월 프린스 그룹 관련 첫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의료팀 소속 의사 한 명이 프린스 병원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공식 활동은 아니었어요. 개인 자격이었죠. 그 의사는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민재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었죠. 북한에서 탈출한 후 한국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프린스 병원 인근 마을에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친해졌어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실체, 피해자 수, 수용소 위치 전부 파악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정보기관 투입했을 겁니다. 위성 사진 찍고 도청 장비 설치하고 요원 침투시켰겠죠. 그런데 한국은 의사 한 명이 무료 진료하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민재 의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2024년 3월 초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캄보디아로 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 함께 왔습니다. 공식 기록엔 없었습니다. 입국 기록도 애매했어요. 관광 비자였습니다. 그들은 푸놈펜 외곽에 집을 빌렸습니다. 조용히 지냈어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밤 움직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수용소에서 2명이 탈출했습니다. 태국인 남성,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현지 경찰 보고서엔 자력 탈출로 기록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2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 보호소에 있었어요. 직접 만났습니다. 태국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경비도 피했습니다.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 후엔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경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베트남 여성에게도 물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구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국 특수부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헬기 소리, 총소리, 폭발은 뭔가 흔적이 남죠. 유럽 구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고 거래하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신뢰, 현지 네트워크,
침묵하는 작전 능력 전부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유럽은 협상으로 해결합니다. 중국은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간으로 이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뭐야? 2024년 3월 20일, 저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민재 의사가 죽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측 발표였습니다. 불법 침입자가 총격전 중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현지 언론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프린스 병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정보원들을 동원했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월 19일 밤 11시, 이민재 의사는 프린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러 갔던 겁니다. 10살 라오스 소녀였습니다. 장기 적출 대상 1순위였죠. 다음 날 새벽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이민재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각됐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비 3명이 쏘기 시작했어요. 이민재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벽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끼가 됐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엔요?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거기 남았어요. 저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프린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샀죠. 영상 속 이민재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사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구조된 후 이민재는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범죄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공개 안 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범죄자라니. 이걸 국제사회에 보고하겠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였죠. 이민재의 행적, 구조활동 증거, 목격자 진술 전부 담았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어요. 항의도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미국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당장 군함 보냈을 겁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했겠죠. 유럽이었으면요? 경제 제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히요. 무슨 뜻이야? 공식적으론 침묵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갑자기 프린스 그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불명확했어요. 공식 발표는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직후였거든요. 공식 일정은 경제협력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 내부 소식통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프린스 그룹을 조사하면 한국이 캄보디아 인프라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요. 1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엔도 안 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요. 아니, 정확히는 거래였습니다. 우리 국민 1명을 죽였으니 당신네 악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거래였죠. 캄보디아 정부는 받아들였습니다. 3월 25일 프린스 그룹 본부가 급습당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어요. 서류가 압수됐습니다.
관계자들이 체포됐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린스 그룹 내부에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구조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민재가 남긴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숨겨둔 거였죠. 그 명단엔 127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국적, 나이, 수용 위치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 명단을 바탕으로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89명이 구조됐습니다. 미국은 10년 동안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만 100장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89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이 목숨을 걸었고 한 나라가 침묵하며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민재의 사진을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거였습니다. 한국의료봉사단체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30년 CIA 생활 동안 울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국가다. 이게 사명이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유럽은 원칙을 위해 움직입니다. 중국은 돈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걸요. 2024년 3월 28일 새벽,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캄보디아 어디세요? 프놈펜이네. 왜? 지금 당장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프린스 그룹이 반격하고 있어요. 목격자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명단에 있을 겁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호텔을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지?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알았나? 사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팀 그냥 의사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네. 특수요원 출신들이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연결돼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부 작전이었다는 건가? 아닙니다. 정부 작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민간 NGO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론 정부와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요하면 지원도 받죠. 하지만 공식 기록엔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외교 문제 때문입니다. 공식 작전이면 국제 분쟁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활동이면 인도주의 구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공식 작전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승인 받아야 하죠. 유럽은요? 더 심합니다. 유엔 결의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회색지대였습니다.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영역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조용히 할 수 있었던 거군. 맞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프린스 그룹 우두머리가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경찰이었어요. 그는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국경에서 붙잡혔죠. 어떻게요? 한국이 태국 정부와 협조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어요. 도주 경로를 알려줬습니다. 태국은 그대로 움직였죠. 미국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태국과 정보 공유 안 됐거든요. 신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됐습니다. 왜냐고요? 태국에도 한국 의료팀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요.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10년은 계획이었다는 걸요.
의료봉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구축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10년 후를 내다본 거였습니다. 미국은 당장 결과를 원합니다. 1년 안에 성과 내야 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프로젝트 끝나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캄보디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프린스 병원을 지나쳤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내려서 그 건물을 봤어요. 2주 전만 해도 이곳에서 매일 밤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곳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차에 다시 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했죠. 게이트로 가는 길에 한국인 단체를 봤습니다. 의료봉사팀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 청년들이 10년 후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위기가 생겼을 때 저들이 움직일 거라는 걸요.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유럽은 원칙으로 세계를 설득한다. 중국은 돈으로 세계를 매수한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시간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한국과 함께하기로요. 미국인이지만 이제 한국 편에 서기로요. 왜냐고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이게 진짜 강국이 하는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침묵하는 강국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가?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제가 경험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증언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3주가 걸렸어요. 매일 밤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썼습니다. 목격자 진술, 구조 기록, 한국팀의 행적 전부 담았죠. 보고서는 120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 언론사에도 보냈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주요 매체 전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침묵의 구조 한국은 어떻게 캄보디아 지옥을 무너뜨렸나. BBC도 따라왔습니다. 10년의 신뢰 한국 의료팀이 만든 기적.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새로운 외교 한국이 보여준 힘의 정의.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 입장 없었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아시아 생명 네트워크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50억 원이 모였어요. 자원봉사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일반인 수천 명이 지원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홍보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연설했겠죠. 유럽이었으면요. 유엔 총회에서 발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초대됐습니다. 국제 세미나 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인권 포럼이었죠. 2024년 5월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사위가 마중 나왔습니다. 딸과 손녀도 함께였죠. 손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가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조용히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게요. 선진국은 보통 자기 나라 일에만 신경 씁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어요. 의료인, NGO 활동가, 대학생들이었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제인권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죠.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작죠. 중국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일은 그 어떤 큰 나라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의료 장비, 한글로 쓰인 라벨, 구조된 사람들의 얼굴 전부요. 이건 10년의 결과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죠. 그런데 확실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민재 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다 죽은 그 의사요. 마지막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요. 그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더군요. 그냥 의사라고 하더군요.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국이 했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죠. 대신 시간으로 바꿉니다. 신뢰로 이깁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를요. 작아도 강할 수 있습니다. 조용해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길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해야 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요. 관심을 가진 것만으로도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사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불고기였죠. 맛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보단 행동하는 걸 배웠습니다. 말보단 결과를 믿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요.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쓰기로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요. 2024년 6월, 저는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 특별 세션이었죠.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자로 초청됐어요. 회의실은 꽉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대표도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중국 대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 차례가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외교부 인권대사였죠.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조작전을 진행한 겁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민간 의료단체입니다. 10년 동안 현지에서 활동해온 NGO죠.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해 못합니다. 정부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공식 승인 없이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 스톤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정부는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한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믿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죠. 정부는 그저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하죠. 정부는 뒤에서 지원만 합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권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산돼 있었지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린스 그룹 생존자 중 한 명이 보낸 거였습니다.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인터뷰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주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구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까지 책임졌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구조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죠. 유럽은요?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89명을 전부요. 저는 추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생존자들에게 특별 체류 허가를 줬습니다. 의료 지원도 했죠. 직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조용히요.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정부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국가의 진짜 모습이구나. 미국은 힘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을 보내죠. 미사일을 쏩니다. 유럽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을 따지죠. 조약을 맺습니다. 중국은 돈을 뿌립니다. 투자하죠. 빚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없이요. 2024년 7월, 저는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프린스 병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건물은 철거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0억 달러 투자의 일부였죠. 병원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이민재 국제병원. 죽은 한국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옥이 있던 자리에 희망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사 현장, 한글로 쓰인 안내판, 일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 전부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지옥을 무너뜨린 나라가 희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0만 명이 공유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몰랐다. 저는 웃었습니다. 세계가 이제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지옥을 희망으로 바꾸는가?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선언이었죠. 이것 봐라. 이게 진짜 강국이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말보단 행동하는 나라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밤새도록요. 그리고 새벽에 글을 완성했습니다. 발행 버튼을 눌렀어요. 세계가 볼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2024년 9월 제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BBC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NHK도 보도했죠. 한국, 침묵하는 강국. 10년의 신뢰가 만든 기적. 새로운 외교의 탄생.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부 발표도 없었어요. 대통령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죠. 미국이었으면 백악관 기자회견 열었을 겁니다. 유럽이었으면 각국 정상들이 축하 성명 냈겠죠.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강함이란 자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는 걸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프로토콜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신뢰를 쌓았는지, 어떻게 작전을 성공시켰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외교부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 10년을 내다보라.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 미국은 1년 안에 결과 내야 합니다. 예산 심사 때문이죠. 유럽은 3년 프로젝트로 평가받습니다. 임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돈 될 때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걸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각국 대사관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식 매뉴얼을 가르쳐달라. 한국 정부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요. 저도 초청됐습니다. 증언자로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성과는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쌓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죠. 2024년 10월, 저는 캄보디아로 다시 갔습니다. 이민재 국제병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도 왔죠. 수백 명의 현지 주민들도 모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 병원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민재 의사는 한 아이를 구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어갑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지옥이 있던 자리에 희망이 섰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개원식 후 저는 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제였어요.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 현지 의사들을 가르치고 떠날 거예요. 한국은 의존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립을 돕습니다. 미국은 계속 주둔하죠. 유럽은 계속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르치고 떠납니다. 이게 진짜 강국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한국, 세계의 새로운 기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계를 봤다. 강대국들을 봤다. 그런데 진짜 강국은 따로 있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작다. 하지만 강하다. 조용하다. 하지만 확실하다.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한다. 이게 21세기의 기준이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한다. 무기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받았었습니다. 한국, 21세기 외교의 새 표준. 침묵의 강국, 세계를 바꾸다. 코리아 모델, 글로벌 스탠다드 되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캄보디아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조국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걸. 저는 미국인입니다. 64년을 미국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폭격하고 점령하고 지배했죠. 유럽은 원칙으로 설교했습니다. 조약 맺고 조건 걸고 평가했죠. 중국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투자하고 빚 지우고 소유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말보다 행동하는 나라.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줄 겁니다.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될 겁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요. 세계여, 들으시오. 한국이 온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 이게 제가 배운 강국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